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밥순이 하셨으니 이런 일이 딱이잖아요. 저기 한번 테이블 그릇 좀 치워주세요. 하객 200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5성급 호텔 볼룸 안사돈의 칠순 잔치 한복판이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손이 떨렸어요. 쟁반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볼룸 정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 5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 정태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 한정민입니다. 강순희 여사님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 장례식장에 채권자가 먼저 왔습니다. 조문객보다 빨랐어요.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도 다 안 놓았는데 양복 입은 남자 셋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민호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보증 서신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의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섰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업을 말아먹고 야반도주를 했고 5억 원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혼자 끌어안고 살다가 심장이 먼저 못 버텼어요. 43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민호가 제 치마를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의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이 원망스러웠어요. 당신은 웃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5억이 뭐냐고. 근데 그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약속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세로 옮기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 학비를 내면 2달을 못 버티는 돈이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든. 동네 선배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이야, 성북동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가사도우미를 구한대. 월급이 괜찮아. 근데 성격이 좀 까다로우셔서 사람이 오래 못 버틴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할게요 했습니다. 까다롭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5억을 갚아야 했으니까. 민호를 키워야 했으니까. 면접이라고 하기엔 참 이상했어요.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대문부터 달랐습니다. 담벼락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렸고 넓은 마당을 지나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마르고 각진 얼굴,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러셨어요. 밥할 줄은 알아? 네, 할 줄 압니다. 내가 입이 까다로워. 밥맛이 없으면 그날로 쫓겨나. 네, 알겠습니다. 아프다고 빠지는 것도 안 돼. 월급은 250만 원. 출퇴근이고 아침 7시까지 와서 저녁 8시에 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부터 와. 그렇게 저는 정태호 회장님 댁의 가사도우미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2개 쌌어요. 하나는 민호 거, 하나는 제 거. 민호를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북동에 도착한 게 6시 5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이 조용했어요. 신발장 위에 사진이 2장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여자 단정한 단발머리에 눈이 예쁜 분이었어요. 또 하나는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 눈매가 회장님을 닮았더라고요. 두 사진 모두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회장님 혼자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어요. 밥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갔더니 회장님이 수저를 들더니 한 숟갈 뜨시고는 상을 밀어내셨어요. 이게 밥이야 죽이야. 물을 얼마나 넣은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었어요. 물량을 줄이고 불세기를 조절하고 두 번째 밥을 가져갔더니 회장님이 한참을 씹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드셨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다 드셨더라고요. 그릇을 치우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트집을 잡든 소리를 지르든 5억을 갚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 민호가 대학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보낼 20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처음 5년은 전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이 트집이었어요. 밥이 질다, 국이 짜다, 걸레질이 엉성하다,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줬다. 한 번은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받았더니 지금 당장 와. 보일러가 이상해 하시는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보일러는 멀쩡했고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건전지를 사다 드리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5억이라는 숫자가 까마득했거든요. 월급 25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월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매일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민호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갈아타고 7시 전에 성북동에 도착해서 밥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뭐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쳤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어요. 365일 쉬는 날 없이. 회장님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일이 있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전화를 끊으신 뒤 서재 문이 닫혔고 그 문이 사흘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아들 정현우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밥상을 놓으면 그대로였어요. 된장찌개가 식고 밥이 굳고 다음 날 그걸 치우고 또 새 밥상을 놓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밥 대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현우 씨 제삿날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끓였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미역국 냄비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서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를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밥이나 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미역국을 드시는 동안 저는 서재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회장님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이거 해. 그날 이후로 회장님의 트집이 줄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까다로우셨어요. 근데 뭐라 하시다가도 됐어. 나가봐 하시며 손을 저으셨고 가끔은 밥을 다 드시고 괜찮네 라고 하셨어요. 회장님한테 괜찮네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민호가 고등학교에 갔다가 대학에 갔다가 군대에 갔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회장님이 드시는 약을 외우게 됐고 혈압약은 아침 식후, 당뇨약은 점심 전, 관절약은 저녁 식후라는 걸 눈 감고도 챙길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의 간 맞추기, 보리밥의 물량, 갈치조림의 양념 비율까지 전부 몸에 배웠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저는 은행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회장님이 중간에 월급을 350만 원으로 올려주신 덕이 컸고 민호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준 것도 있었어요. 채권자와 분할상환 합의를 봐서 원금 일부가 탕감된 것도요. 그래도 13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 댁에서 밥을 차리는데 냉장고에 한우 소고기 한 근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사온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시더니 저를 안 보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소고기 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빚 갚은 걸 어떻게 아신 걸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소고기를 구워서 상을 차렸고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드셨습니다. 그게 회장님 식 축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책장 먼지를 닦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순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회장님 서랍에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는 걸까? 손이 봉투로 갔다가 멈췄어요. 남의 물건이잖아. 회장님 서류인데 내가 열어볼 수는 없지. 저는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 봉투가 뭐였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건 그 무렵이었어요. 저녁 밥상을 물리시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불쑥 이러셨습니다. 순희 씨, 넌 왜 돈을 안 달라고 해? 네. 20년 가까이 일했으면 뭐라도 달라고 할 법한데 보너스를 달라든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든가 왜 한 번도 안 그래?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장님이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란 것도 감동한 것도 아닌 뭐라 해야 할까? 오래 찾던 걸 찾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장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행이 잦아졌어요.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네, 회장님.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놨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오래 사셔야죠.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웃는 모습을 본 게 그때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2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회장님과 저 사이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가끔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이자 전부였던 거더라고요.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피부과 의사야.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민호가.
내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회장님 댁에서 트집을 당하면서 월급을 쥐어짜 학비를 댔던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과 결혼을 한다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13년 동안 빚을 갚느라 그 뒤로도 민호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가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산 세월이었는데 그게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이 백화점 세일 때 산 연보라색 재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새 58이었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서현이라는 며느리를 처음 본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예쁘고 말쑥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말투도 또박또박하고 처음에는 어머니 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 복도 많다. 문제는 안사돈이었어요. 박영순이라는 분,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활짝 웃으시며 사돈, 잘 지내봅시다 하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눈이 안 웃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순의 목소리였어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바깥사돈이 남의 집 가사도우미래.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우리 서연이가 의사인데.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대학 나왔다며? 대학은 나왔는데 뭐 중견기업 과장이잖아. 우리 서연이한테는 좀 아깝지. 근데 사위 성격이 순해서 서연이가 좋다 하니까 저는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재킷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결혼 첫 해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연이가 어머니하며 명절에 인사를 왔고 민호가 엄마 서연이가 잘해하면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아이들 집에 가져가곤 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건 2번째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해서 큰 가방에 넣어갔어요. 민호네 아파트 현관에서 가방을 풀고 있는데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위생이 좀. 위생?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새벽 4시부터 깨끗한 주방에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뒤에서 박영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우리 서연이가 의사니까 음식도 좀 수준에 맞춰야지. 이해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안사돈이 며느리 집에 와 계신 거였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안 가져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웃은 거였습니다. 그 뒤로 서연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은 유지했지만 말투의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양복 좀 다려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은 잘하시잖아요. 어머니, 집들이에는 안 오셔도 돼요. 민호 직장분들이 오시는 거라.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돈 간의 격이 좀 다르잖아요. 격이 다르다.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서연의 전화 통화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민호 집에 김치를 가져간 날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현관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남의 집 식모 출신이야.
남편한테는 차마 그 소리 못하는데 친구들 모임에 시어머니 얘기 나올 때마다 죽고 싶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김치통을 든 손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식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20년을 일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으려고, 아들을 키우려고 이 악물고 일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20년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현관 앞에 놓고 돌아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었어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가 좀 더 넓은 데로 이사하려고 하거든.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엄마 전세금 좀만 빌려줄 수 있어? 1억 5천이면 돼. 6개월이면 갚을게. 1억 5천만 원. 제가 빚 갚고 나서 10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전세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한 푼도 안 건드린 돈이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이걸 빌려주면 나는 어디서 살지. 근데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아들이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 보내줄게. 송금을 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숫자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괜찮아. 6개월이면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돈 좀 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화기를 가렸지만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어렵다고 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좀 어려운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2달 뒤에도, 석 달 뒤에도. 그 사이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호 집에 수건을 돌려주러 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안쪽에서 서연의 통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사돈, 박영순에게 하는 전화였어요. 엄마, 시어머니 돈으로 상가 넣었으니까 걱정 마. 분양권 내 이름으로 했어. 어차피 그 돈 갚을 생각 없어. 귀가 먹먹했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현관에 수건을 놓고 신발을 다시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민호한테 들릴까봐.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집을 빼야 했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은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어요. 시멘트 천장에서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 이사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곧 갚을게.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야? 돈 얘기 좀 그만해. 민호가 급하게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어요. 저는 반지하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도시락을 싸주고 수업료를 벌려고 이 악물고 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 아이가 맞나? 내 아들이 맞는 건가? 회장님의 기침이 심해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원래도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그 해는 달랐어요.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밥을 드시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기침을 하셨고, 밤에는 제가 퇴근한 뒤에도 전화가 오곤 했어요. 순희 씨, 가래가 안 넘어가 하시면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습니다. 등을 쓸어들이면 한참 뒤에야 기침이 잦아들었어요.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회장님은 의사 말을 듣고도 표정이 안 변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야단법석 떨지 마. 늙으면 다 그래. 입원을 하셔야 한다는데 한사코 거부하셨어요. 집에서 지내겠다고. 결국 주치의가 양보해서 낮에는 집에서,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약 챙기기, 식사 관리, 혈압 체크, 산소 포화도 확인. 20년 동안 해오던 일에 간병이 더해진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이었는데 그때는 수시로 부르셨습니다. 순희 씨. 네, 회장님. 아니, 됐어. 부르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말씀하시려다 잊으신 건가 했는데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있는지 확인하신 거였어요. 곁에 누가 있는지. 회장님이 결국 입원하신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새벽에 기침을 하시다가 피가 섞여 나왔고 저는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하루에 딱 1시간. 저는 그 1시간을 위해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이세요?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회장님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다 먼저 가셨으니까요. 한정민 변호사님이 병원에 연락을 넣어주셨어요. 정태호 회장의 유일한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 긴급 연락인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면 회장님은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늘 따뜻했던 손인데 어느 면의 시간이었어요.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보시더니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어요. 간호사가 안 된다고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시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네, 회장님.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아. 20년 동안 내가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빚도 못 갚고 민호도 못 키웠어요. 회장님이 잠깐 숨을 고르셨어요. 힘겹게 숨을 쉬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류 봉투순이 씨 이름 적힌 거 본 적 있지? 심장이 쿵 했어요. 서재에서 봤던 갈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네, 봤어요. 근데 안 열어봤어요. 회장님 서류인데 제가 함부로 열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열어보지 마. 때가 되면 알게 돼.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궁금했지만 지금 회장님한테 그런 걸 캐물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서 간호사가 나가셔야 한다고 할 때까지. 회장님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열흘 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화면에 서울대병원이 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선이 일자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어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까보다 더. 회장님, 저 왔어요. 아침밥 가져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두부 넉넉하게 넣었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손을 한참 잡고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밥을 짓고 트집을 듣고 약을 챙기고 가끔 텔레비전을 같이 보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와서야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5일장이었어요.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 재단 관계자까지 수백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저는 조문객 사이에 섞여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사진 속 회장님은 양복을 입고 정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까다롭고 무뚝뚝하던 그 표정 그대로.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조문객 중에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20년을 회장님 곁에서 일했는데 세상은 저를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민호의 팔을 잡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수백억이래. 시어머니가 20년이나 있었으면 뭐라도 받아놨겠지? 서연아,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진짜 알아봐. 시어머니한테 물어봐. 유산이나 증여받은 거 없냐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국화꽃 향 사이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해서 들려버렸어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회장님 영정 앞인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들한테 이 장례식장은 기회인 거구나. 회장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한정민 변호사입니다. 아, 네. 변호사님. 한정민 변호사님은 회장님의 오랜 고문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 때도 멀리서 뵌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요즘 불편한 일은 없으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안부를 물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번호 저장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갑자기 변호사님이?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 전화의 의미를 몰랐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혼자가 됐어요. 20년을 매일 다니던 그 집 문이 닫히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버스를 타야 하는 시간에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하고 끊었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곰팡이 냄새만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야 화면만 지나가고 밥을 지어봐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어요. 회장님한테 밥을 해드릴 때는 간을 맞추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다가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밥, 민호가 자랄 때는 민호 밥, 회장님 댁에서는 회장님 밥. 한 번도 나를 위한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서연에게서 전화가 온 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칠순 잔치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었어요. 민호한테 들었거든요. 안사돈 박영순의 칠순을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한다고. 하객만 200명이 넘는다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일손이 부족해서요. 도와달라. 안사돈 칠순 잔치에 와서 도와달라.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뭘 도와? 테이블 세팅이랑 그릇 정리 같은 거요. 호텔 직원들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일은 잘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잘하시잖아요.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입에서 실어가 올라왔어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부탁해. 서연이 체면도 있고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 부탁을 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오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하지. 옷장을 열었는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세이지색 카디건을 꺼내서 다림질을 했어요.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거울 앞에 서니까 주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63이었어요. 잔치 당일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로비부터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리고 천장에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 다녔어요. 저는 카디건 단추를 한 번 더 여몄습니다. 괜히 소매 끝을 잡아당겼어요. 그랜드 볼룸 앞에 도착하니까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레이저에 블랙 실크 블라우스, 금색 체인 목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한번 훑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 주방 쪽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릇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주방 쪽? 하객이 아니라 주방 쪽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볼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20개가 넘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금색과 흰색 꽃 장식, 크리스탈 잔, 은수저. 정면 무대에는 박영순 여사 칠순 축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쪽으로 꽃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 대기 공간으로 갔어요. 호텔 직원들 사이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기다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어머니,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물었어요. 저는 네, 오늘만 도우러 왔어요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저를 같은 직원으로 본 거였어요. 하객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교육계 인사. 박영순의 인맥이었어요. 여자들은 한복이나 정장 원피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어두운 양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로 저는 뷔페 테이블에 빈 접시를 치우고 새 접시를 채워 넣었어요. 박영순이 도착했습니다. 짙은 자주색 재킷에 옥 브로치, 진주 귀걸이.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당당한 걸음이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영순이 무대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이 옆에서 어머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영순 언니 칠순 축하해요. 교장 선생님, 아직도 젊으시네. 따님이 이렇게 효도를 하니 부러워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볼룸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그릇을 날랐습니다. 한 하객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연두색 한복을 입은 6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기요, 이 잔 좀 바꿔주실래요? 금이가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잔을 가지러 가는데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호텔 직원인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우미 분이세요. 도우미 분. 저는 새 잔을 들고 걸어가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도우미 분.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우미 분. 손에 든 잔이 흔들렸지만 안 깨뜨렸습니다. 축사가 시작됐어요. 박영순이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내 딸 서연이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의사로서도 훌륭하지만 딸로서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예요. 이 엄마는 서연이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어색하게 따라 박수를 쳤어요. 축사가 끝나고 건배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뷔페 테이블과 주방을 오가며 접시를 날랐어요. 1시간 넘게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욱신거렸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치워야 했으니까. 그때 서연이 다가왔어요.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입꼬리를 올리며 어머니, 저는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접시 3개와 포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네. 저기 1번 테이블 그릇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서연이 볼룸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밥순이 하셨으니 이런 일이 딱이잖아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200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수저 내려놓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 그리고 정적. 박영순이 무대 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근데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호를 한번 보았고 민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손이 떨렸어요. 쟁반 위에 접시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눈에 뭔가 뜨거운 게 고였는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200명이 보고 있어.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정말로 불쌍한 식모가 돼버려. 쟁반을 내려놓으려고 몸을 돌렸어요. 1번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데 등 뒤에서 서연이 또 말했어요. 참 어머니. 다 끝나면 주방에서 남은 음식 좀 싸가세요.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이런데 음식이 귀하잖아요.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터졌어요. 한두 명이었지만 볼룸 천장에 부딪혀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었어요. 쟁반을 든 팔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쉬어지질 않았어요. 20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트집을 듣고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고 그게 전부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200명 앞에서 밥순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볼룸 정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한테서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볼룸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5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네이비 핀스트라이프 정장에 버건디 넥타이,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볼룸 한가운데서 멈춰 서셨습니다. 200명의 하객을 한번 둘러보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실례합니다. 고 정태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한정민입니다. 볼룸이 술렁였습니다. 정태호.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계십니까? 200명의 시선이 다시 저한테로 돌아왔어요. 저는 쟁반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떨림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볼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볼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오셨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뒤따르는 4명의 변호사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따라왔어요. 200명의 하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영순이 무대 쪽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내 칠순 잔치 중이에요. 한정민 변호사님이 박영순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쟁반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변호사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건지, 왜 저한테 고개를 숙이신 건지.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개인 행사 중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한정민 변호사님이 서연을 바라보셨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동행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무대 쪽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홀 전체에 잡음이 섞인 전화 통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돈으로 상가 넣었으니까 걱정 마. 분양권 내 이름으로 했어. 어차피 그 돈 갚을 생각 없어. 그리고 박영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잘했어. 그 돈 어차피 식모가 번 돈이잖아. 신경 쓰지 마. 볼룸이 술렁였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서연과 박영순 사이를 오갔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박영순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굳어버렸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서연 씨, 시어머니이신 강순희 여사님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뒤 본인 명의 상가 분양권 투자에 전용하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서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건 빌린 거예요.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하셨다면 왜 녹취록에서는 갚을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영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잔치에 와서. 변호사 양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권한을 말씀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겉면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순희.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님 서재의 서랍. 그때 제가 열어보지 않았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님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공증인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홀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어요. 고 정태호 회장님의 공정증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200명이 숨을 멈췄어요. 본인 정태호는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을 20년간 본인을 진심으로 돌봐준 강순희 씨에게 유증한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변호사님이 멈추지 않고 이어가셨습니다. 유증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상 12층 오피스 빌딩 일체. 둘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 일체. 셋째, 본인 명의 금융 자산 전액. 볼륨이 흔들렸어요. 빌딩? 강남 역삼동? 얼마짜리야?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변호사님이 한 문장을 더 읽으셨어요. 강순희 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또한 태호 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강순희 씨에게 승계한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어요. 홀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500억이라는 숫자가 흘러나왔어요. 그 숫자가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퍼져나갔습니다. 500억, 500억, 500억.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00억이 아니라 유언장에 적힌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게 회장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거였어요. 넌 왜 돈을 안 달라고 해? 그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찾던 걸 찾은 사람 같은 눈.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외아들을 잃고 사흘간 서재 문을 닫았을 때 제가 놓아둔 미역국, 밥이나 좋아하시며 문을 여셨던 그날. 그 뒤로 15년을 더 함께 했어요. 매일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가끔 텔레비전을 같이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해놨다는 거였군요. 당신이 차 안에서 웃으며 하셨던 그 말. 박영순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저한테 달려왔어요. 칠순 잔치의 주인공답지 않게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두 손을 잡으려 했어요. 사돈, 아니 어머님, 제가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정말 몰라 배웠어요. 아까까지 사돈, 빠져 있어라고 했던 입에서 어머님이 나왔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박영순의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그 뒤를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하이힐이 접질렸어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호텔 볼룸 대리석 바닥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보리 블레이저가 구겨졌습니다. 금색 체인 목걸이가 바닥에 달그락 부딪혔어요. 아까까지 밥순이라고 했던 입에서 용서해 주세요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글펐습니다. 500억이 아니라 5억도 없던 저를 식모라 부르고 전세금을 빼앗고 200명 앞에서 밥순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500억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 돈한테 꿇는 거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박영순이 울먹이며 올려다봤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은 무릎 꿇을 사람한테 꿇으시는 거예요. 돈 앞에 꿇는 거면 저한테 꿇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순이 입을 벌렸다가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봤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며느리. 5년 전 상견례에서 어머니하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여자. 서연아. 서연이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식모라고 했지? 밥순이라고 했지?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밥을 했어.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으려고, 민호를 키우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트집을 듣고, 약을 챙기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가 부끄러운 일로 만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을 보지 않았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0명의 하객 사이를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제 앞으로 왔어요. 서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엄마. 민호의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서연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하는 거 알면서도 못 막았어. 내가 겁쟁이였어. 민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37세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짚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아들이에요. 내가 도시락을 싸주고 교복을 다려주고 학비를 벌려고 이 악물고 일했던 내 아들이 쓰다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올려다봤어요. 내가 미안한 건 나한테가 아니야.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널 키우느라 20년을 바친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는 아내 옆에 앉아 있었던 내 자신한테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주먹이 바닥을 2번 쳤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저는 몸을 돌려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20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아까는 불쌍한 식모를 보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뭐라 할까? 놀람, 경애,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 저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풀었어요.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2가지를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어요. 하나는 회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것. 한정민 변호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 저는 한정민 변호사님께 돌아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지대로 재단 일을 맡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여사님. 저는 볼륨을 나갔어요. 쟁반을 내려놓은 2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뭔가를 들고 닦고 치우고 차리던 손이 처음으로 빈 채로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에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 박영순의 울먹이는 소리,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어요. 3월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에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회장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였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었다는 게 20년 동안 트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밥맛 없다고 상을 밀어내시던 그분이 그 까다로운 분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게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성북동 회장님 댁에서 살고 있어요. 20년을 출퇴근하던 이 집에 이제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찾았거든요. 부엌에 가면 회장님 밥상부터 차리려 했고 서재를 지나가면 먼지를 닦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 영정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요. 보리차예요. 회장님이 커피보다 보리차를 좋아하셨거든요.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정원에 목련이 폈어요. 대답은 없지만 아침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진 속 회장님은 여전히 까다로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표정이 웃는 것처럼 보여요. 태호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저한테 과분했습니다. 처음 이사회에 갔을 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가사도우미 출신이 이사장이라니 하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한정민 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사님, 회장님은 여사님의 진심을 보시고 이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실무는 사무국이 합니다. 여사님은 방향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방향.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 남의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노인을 돌보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재단의 첫 신규 사업은 독거노인 돌봄 프로그램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기금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쟁반을 들 때 떨리던 손이 이제는 도장을 찍을 때 떨렸습니다. 이유가 달랐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서연은 전세금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뉴스에 이름이 나갔고 피부과 환자가 급감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수는 칠순 잔치 이후로 교육계 모임에 발을 끊었어요. 200명의 하객이 그날 일을 다 봤으니까요. 체면이 전부였던 사람한테 그 체면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서영과 민호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민호가 먼저 서류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묻지 않았어요. 그건 민호의 인생이니까. 민호는 매주 토요일에 성북동 집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민호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 앞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두 번째 주에도 왔어요. 세 번째 주에도, 네 번째 주에도 매번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현관 앞에 뭔가를 놓고 갔습니다. 과일, 한우, 홍삼, 보온 물병. 어느 날은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엄마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올게. 매주 올게. 저는 그 편지를 부엌 서랍에 넣었어요. 읽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회장님이 심어 놓으신 매화나무가 보였어요. 가지마다 꽃이 달려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토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밥 먹었어? 아니요. 그래. 앉아 있어. 밥 차릴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회장님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그전에는 민호한테 해줬던 것처럼 밥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갔더니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밥 식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어요. 엄마 밥이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와 국 끓는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게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민호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닫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회장님도 사흘 동안 문을 닫으셨지만 결국 여셨잖아요. 밥이나 좋아하시면서. 요즘 저는 아침마다 성북동 집 정원을 산책해요. 회장님이 가꾸셨던 정원이에요. 매화나무, 산수유, 목련.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입니다. 20년 동안 이 정원을 청소하고 잡초를 뽑았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요. 천천히. 아무 할 일 없이 걸으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억울하지 않았냐고. 20년이 아깝지 않냐고. 저는 아깝지 않다고 대답해요. 2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곁을 진심으로 지켰고 그 사람도 진심으로 저를 지켜줬어요. 까다롭고 괴팍했지만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20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가사 도우미든 청소부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그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곁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매일 밥을 챙겨주는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늦지 않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